자, 2월 8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리액트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프론트엔드 개발 이전에 퍼블리싱으로서의 리액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HTML 작업했을 때 만들어봤던 데모 페이지의 완성 화면인데요. 이거를 이제 리액트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을 할게요. 자, 작업하실 폴더에서 저번 주에 배포했던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쌤 리액트 앱 07 푸드 블로그 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되겠죠. 여기서 엔터 치면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수업 시작 전에 미리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 푸드 블로그 데모라는 이름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실습하실 때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가동을 시작을 할게요. 이미 가동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어디엔가 가동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거니까 기존에 가동 중인 거를 이제 종료하시고요. 여기서 N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본 페이지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을 했고요. 생성된 프로젝트 열겠습니다. 네, 받으신 그 실습 자료 보시면 총 4개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요. 1번 스텝은 일단 헤더, 메인, 푸터 3개로 영역을 나누는 프로젝트 기본 세팅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이제 헤더하고 푸터 영역을 나누는 과정이니까 이 2가지 스텝을 첫 교시에 같이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 패키지.json에 여기 홈페이지 값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소가 http localhost :3000 그리고 슬래시 한 다음에 이 홈페이지 값까지 들어가 있죠. localhost 땡땡 3000 슬래시 홈페이지에 있는 값이 여기 걸리면 되는 거죠. 이게 페이지 주소가 됩니다. index.js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URL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라우팅 처리를 하는데, 라우팅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리덕스 구성을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도상 나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AJAX 처리할 때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는 이 코드들은 제거돼도 1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tore.js 같은 경우도 AJAX에서 사용할 파일인데 현재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파일이고요. index.js에서 조금 전에 그 store.js라는 파일을 갖다가 걸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store.js도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파일이에요. 근데 뭐 놔둬도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미리 세트로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store.js를 삭제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pp.js 들어가 보면은 리액트랑 라우츠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메모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메모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페이지가 불필요하게 리프레시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일종의 성능 향상 기능을 제공하는데 얘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걸어 놓으시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리액트 후기라고 하는 기능을 공부하게 돼요. 바로 이 데모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일쯤 이제 리액트 후기라는 걸 진행할 텐데, 이 후기 쓸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라우트 들어가고 메뉴 링크 지금 걸려 있는데, 사실 요 예제는 예제용 메뉴를 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컴포넌트는 필요가 없고요. 자, 메타 태그 사용할 거 여기 걸어놨고, 그 다음에 스타일드 리셋, 지금 앱에 보면은 주석으로 막혀 있는데 일단은 실제 데모 페이지니까 CSS 리셋을 시작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 역할이랑 링크 구성하는 부분, 제목, 일단 요것들은 빼겠습니다. 왜냐면 실제 페이지를 만드는 거지 예제는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자, 컴포넌트 폴더 밑에 보시면 지금 요 예제에서 안 쓰이는 파일은 에러뷰, 메뉴 링크, 스피너, 테이블, 얘네들은 안 쓰입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은 뭐 굳이 보관하실 필요가 없는 파일들이에요. 에러뷰, 메뉴 링크, 스피너, 테이블, 얘네들은 뭐 예제용 파일들이니까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글로벌 스타일로 가볼게요. 이 meta.js에서 제가 구글 웹 폰트하고 그 다음에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아이콘 폰트 CSS를 그냥 미리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아이콘 폰트 같은 경우에 클래스가 .fa로 시작하거든요. 뭐 얘네는 이제 전용 폰트가 있기 때문에 fa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를 뺀 모든 요소한테 글꼴을 노토산스 kr로 걸어라. 모든 태그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걸고요. 바디 태그에 지금 기본적으로 여백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필요가 없죠. 실제 페이지를 만들 때는요. 그래서 요 부분을 주석으로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석으로 막았고요. 그럼 이제 리셋 CSS에 의해서 모든 페이지의 스타일이 다 0으로 초기화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A 태그에 대해서, 링크에 대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칼라 이렇게 지정하고, 목록 정의 태그 정도는 초기화를 해 놓을게요. 근데 이 목록 정의 태그도 아마 리셋 CSS에서 같이 초기화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페이지가 깔끔하게 리셋이 됐고요. 자, 개발자 도구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네, 여기 지금 리셋 CSS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잘 적용이 된 거 확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3단 영역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헤더, 그 다음에 메인, 그리고 푸터, 이렇게 3단 영역으로 app.js에서 나눠줄 겁니다. 크게 이제 app.js고요. 그럼 요 메인 영역은 화면이 이제 전환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페이지 폴더 안에서 구성을 할 거고요. 헤더하고 푸터는 공통 영역이니까 컴포넌트 영역에서 구성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 header.js 파일을 만들고요. 일단은 기본 코드만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위한 헤더 컨테이너에다가 일단 배경 색깔만 잡아줘서 이 부분이 핑크색으로
여기는 이제 헤더 영역이다를 감지할 수 있게끔 했고요. 자, footer.js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본 초기화했는데 배경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해줬습니다.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메인이라는 페이지 역할을 할 폴더 만들고 이 안에 index.js를 넣겠습니다. 인덱스 파일인 경우에는 함수 규칙이 폴더 이름을 따라가게끔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인덱스라는 이름의 파일이 워낙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경 색깔만 지정해서 여기는 메인 영역이다 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app.js에서 페이지를 참조할게요. 자, 헤더, 푸터, 메인 이렇게 참조를 한 다음에 app.js 밑에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헤더, 그 다음에 메인 영역은 라우트 걸었고요. 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헤더, 메인, 푸터 3단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항상 프로젝트 하실 때 이렇게 세 군데 영역으로 나눠 놓고 헤더하고 푸터를 먼저 작업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인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바뀌지만 헤더하고 푸터는 웬만하면 계속 그대로 가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1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헤더하고 푸터만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헤더에는 아이콘, 로고, 그 다음에 아이콘 버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 영역 같은 경우는 div 태그 3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전부 넓이가 33.3%씩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플렉스가 걸려 있을 거고요. 제목과 텍스트, 제목, 목록 정의 태그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목, 목록 정의 태그로 태그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header.js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전체 넓이는 이렇게 그림자나 선 같은 게 그어져 있으니까 배경을 위한 전체 박스는 길게 화면 가로를 가득 채울 텐데 컨텐츠 영역은 넓이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전체 넓이를 담당하는 박스 안에서 컨텐츠 영역의 넓이를 제한할 div를 하나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이 배경 색깔을 주석으로 막아버리고요. 상단 영역 박스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하나 걸어 두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이 작용을 안 해서 이거 좀 체크할게요. 자, 이어서 시작할게요. 지금 헤더 쪽에 이제 그림자를 하나 걸었어요. 자, 그럼 이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희미하게 그림자가 지금 박스 전역으로 가로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요 안에다가 제가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부여했어요. 일단은 상단 박스는 스크롤 돼도 계속 그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지션 픽시드를 부여해서 상단에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 위에 떠 있으면은 배경 색깔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다른 영역 위에 떠 있으면서 뒤에 있는 컨텐츠가 투명하게 보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갖는 요 영역을
가로 넓이를 1200픽셀로 해서 마진 오토를 부여했습니다. 잠깐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줘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면은 지금 헤더 같은 경우는 포지션 픽시드를 부여해놨으니까 다른 요소 위에 떠있게 되죠. 포지션 앱솔루트나 픽시드의 특징인데요. 헤더, 메인, 푸터 이렇게 있다가 헤더가 갑자기 위로 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빈자리를 메꾸려고 그 자리를 땡기죠. 그래서 이 헤더가 현재 컨텐츠를 가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로 넓이가 1200픽셀로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브라우저를 확대해 놓고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데 전체 화면으로 하고요. 비율을 100%로 하면 1200픽셀짜리가 가운데 영역에 몰려 있죠. 헤더 컨테이너의 전체 배경 색깔을 제가 지금 흰색으로 해놨잖아요. 여기를 이제 잠깐 다른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가득 채우는데, 그러니까 배경은 가로를 가득 채우는데 컨텐츠 영역은 넓이가 제한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패턴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배경 색깔 잠깐 빼볼게요. 투명하겠죠? 그럼 뒤에 가려져 있던 메인 영역이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메인 영역은요, 상단바의 높이만큼 패딩 탑을 줘서 여백을 좀 확보해 놔야 돼요. 자, 요거는 뭐 정해진 수치값은 없고요. 일단 임시 작업이니까 값을 그냥 넉넉하게 주시면 됩니다. 메인이 지금 패딩 탑으로 좀 밀려 있죠. 헤더 영역의 최종 높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높이를 측정해 봤더니 57픽셀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그만큼 부여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패딩 탑은 메인에 임시로 주는 값은 비교적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제 HTML 쪽에서 아이콘, 로고, 아이콘 그 순서대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좌측 햄버거 버튼, 아이콘 버튼 왼쪽 거, 그 다음에 적절한 아이콘은 제가 미리 찾아놨고요. 중앙 로고, 그리고 우측에 메일 버튼입니다. 여기도 적절한 아이콘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겠죠. 왜냐면 가운데에 H1 태그, 블록 요소가 있으니까요. 자, 얘네들을 가로로 배치하기 위해서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게요. 자, 플렉스를 걸면은 이렇게 가운데 배치가 되잖아요. 이거를 양 옆으로 찢어 놓겠습니다.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이라고 하면은 양옆으로 찢어지죠. 아이콘 요소 같은 경우는 아이콘 버튼이라고 클래스 들어있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사이즈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통 속성 좀 부여했습니다. 글자 크기, 굵기, 여백,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살짝 이렇게 바뀌게끔요. 그리고 가운데 제목이 너무 위에 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 제목을 세로축 중앙으로 할 건데, 세로축 중앙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플렉스 걸고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글자 크기 좀 키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단 영역 잡혔으니까 요 백그라운드 컬러 제가 아까 임시로 준 거잖아요. 요거 도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 영역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푸터로 가죠.
푸터부터는 이제 화면에 표시될 컨텐츠를 외부 데이터 파일로 구성을 했어요. 수업자료 배포된 거 같이 확인해 보시면 이제 실습 자료에 스텝 2 안에 보시면은 dataset.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app.js랑 같은 뎁스에 넣어주세요.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미리 JSON으로 다 정의해 놓은 건데요. 일단은 이번 작업에서는 이 전체 데이터 중에 푸터 화면에 표시될 텍스트예요. 여기에 표시될 텍스트고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 그림 제목 텍스트, 그림 제목 텍스트 요 형태를 블로그 포스트라고 해서 이미지 제목 내용, 이미지 제목 내용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HTML에서의 그 퍼블리싱하고 리액트에서의 작업하고 차이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을 데이터화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태그, 그냥 단어들만 잡고 있는 배열로 구성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푸터에서 임포트를 할 겁니다. 임포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이 데이터셋을 통째로 지금 익스포트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푸터에서 데이터 파일을 먼저 가져왔고요. 이 데이터를 통째로 다 쓰는 건 아니죠. 푸터, 블로그 포스트, 태그. 여기서 푸터, 블로그 포스트, 태그. 이렇게 세 가지만 쓸 거니까 필요한 정보만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분리된 게 잘 들어왔는지 로그로 좀 꼼꼼하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개발자 도구 열어서 이제 콘솔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지난주 예제부터 개발자 도구 열면 스토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런 에러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에러가 이 store.js 안에 리듀서라는 부분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기인하는 거예요. 아직 수업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거지 저 에러를 뭐 안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개발자 도구에 봤을 때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들 잘 확인되는 거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실습 자료. 자,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이미지 파일이 좀 필요한데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좀 접근을 다르게 해줬어요.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푸터 영역으로 돌아와서요. 컨텐츠 확인했으니까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 div 태그를 3세트를 놓겠습니다. 3개가 공통적으로 33.3%씩 넓이를 차지하고 있기로 했었죠. 근데 여기도 이제 전체적인 배경하고 이제 컨텐츠 영역이 넓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제목 지우고 컨테이너로 감싸줄 거예요. 자, 그래서 푸터에 적용되어 있는 배경 색깔을 일단 주석으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푸터의 상단에 1픽셀짜리 테두리를 걸어주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다시 열게요. 제가 닫았네요.
자, 지금 여기 회색으로 살짝 이렇게 테두리, 상단 테두리를 걸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div 태그 3개 영역이 잡혀 있는 거죠. 임시로 1, 2, 3만 출력해 볼게요. 항상 이렇게 영역을 가늠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영역은 마찬가지로 이제 넓이를 1200픽셀로 제한을 했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서 가로 배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터의 각 영역 1, 2, 3이라고 써진 영역의 넓이가 서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푸터 아이템에 대해서 플렉스 1이라고 걸면은 전부 1대1대1로 비율을 나눠갔죠. 그리고 안쪽으로 여백을 15픽셀씩 부여해서 조금씩 안으로 밀어줬어요. 자, 각 영역에 H3 태그로 영역별 제목을 넣어줄게요. 자, 첫 번째 영역은 그냥 푸터라고만 넣어주고요. 두 번째 영역은 블로그 포스트. 세 번째 영역은 파퓰러 태그. 이렇게 제목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푸터 아이템 안에서 H3 태그에 대해서 영역별로 제목을 글자 크기, 굵기, 마진, 상하 마진 22픽셀,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는 싹 다 대문자로 바꾸는 기능이에요. 원래 글자도 대문자로 적어 놓긴 했지만 혹시라도 소문자로 적히면 이제 이 기능으로 전부 대문자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받아온 요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줄게요. 첫 번째 영역은 단순 텍스트예요. p 태그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목록 정의 태그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로그 포스트라고 하는 게 데이터셋에 보면은 배열이거든요. 그 중에 아이템 하나, 요거를 반복 돌면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로그 포스트 맵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서 리턴 li 태그 걸어줘야겠죠. 반복문에서 들어가는 요소는 항상 중복되지 않는 키 속성을 가져줘야 되고요. 링크 걸고, 자, 링크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img 태그로 이 데이터셋에 있는 그림 주소를 걸었습니다. 현재 안 나오고 있지만요. 제목과 컨텐츠를 각각 div로 감싸서 h4 p 태그 클래스 미리 걸어줬고요. 이렇게 외부 데이터로 가져오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를 프론트엔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백엔드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백엔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의 URL을 줍니다. 그럼 실제로는 프론트엔드는 이 이미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백엔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 주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림 주소를 임의로 구글 로고로 한번 아무데나 있는 사이트로 주소를 걸어볼까요? 자, 제 개인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 주소. 자, 새 탭으로 이미지 걸고요. 이 이미지 주소를 이 제이슨 파일에다가 걸어주면 프론트엔드는 그림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지 주소는 이제 백엔드가 갖고 있는 주소를 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백엔드가 없잖아요. 그때 이 img 밑에 workspace.jpg 이 부분을
받으신 실습 자료 안에 보시면은 샵 퍼블릭이라는 폴더가 들어있어요. 자, 요 퍼블릭 폴더가 그 웹브라우저가 URL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니까 우리한테는 백엔드가 접근할 수 있는 리소스를 이 안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제가 img 폴더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미지 2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 요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요 퍼블릭 폴더가 대응되는 게 http localhost 3000 페이지 주소 백엔드한테 받아온 이름. 여기 네모칸 친 거는 패키지.json에 들어있는 홈페이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백엔드한테 받아온 주소로 걸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v.img라고 걸리기 전에 자,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위해서 차라리 지금 이 부분은요, 데이터셋에서요, 아예 그냥 이름을 07 푸드 블로그 데모 이렇게 바꿔서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면은 이제 퍼블릭 여기까지가 이제 http localhost 3000 여기까지가 지금 퍼블릭 폴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리소스에 접근할 때는 여기까지는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백엔드가 그런 내용을 받아서 퍼블릭 폴더에 있는 자원에 접근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받으신 배포 자료에는 제가 미리 바꿔서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데이터셋 파일에는 이미 이게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popular 태그 부분은 목록 정의 태그로 그냥 태그들 단어만 쭉 뿌릴 거예요. 자, 보기 메뉴 밑에 자동 줄바꿈 설정하면은 긴 부분들이 줄바꿈 되거든요. 배열 안에 이렇게 단어만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popular 태그 부분에서요, 마찬가지로 목록 정의 태그 하나 걸어주고요. 태그라는 변수가 갖는 배열로 반복을 걸고, 그래서 return li 태그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지금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에러 나왔죠? 자, 이렇게요. 그럼 단어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요소인 경우에 이제 블랙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걸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리턴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괄호 안에서는 맵 함수의 콜백이죠. 순수 자바스크립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래그 해놓은 영역 안에서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i가 0이면, 그렇지 않다면으로 if를 분기한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순수 li 태그를 걸어주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클래스 네임 블랙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걸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개발자 도구로 이제 요 li 태그들을 확인해 봤을 때 첫 번째 항목은 블랙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li 태그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CSS를 디테일하게 잡아 볼게요. 자, 제목은 다 똑같은데 푸드 아이템에 대해서 and 콜론 앤스 차일드 1 첫 번째 영역이죠. 요 안에는 p 태그만 넣어놨어요. 글자 크기만 단순히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앤스 차일드 2 두 번째 영역 요 안이죠. 자, 목록 정의 안에 링크가 들어있어요. 링크는 일단 영역을 확장해 줘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을 먼저 걸어주는 게 국룰이에요. 자, 근데 링크 안에서 그림 영역과 텍스트 영역을 가로로 배치할 거란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거셔서 블록처럼 전체 영역이 이제 클릭할 수 있게끔 확장이 됩니다. 여백이 좀 너무 답답하네요. 상하 마진 20, 좌우 여백 10픽셀씩 부여해서 조금 띄워주고요. 그림이 너무 크죠? A 안에 있는 그림 사이즈 65로 잡아주고 오브젝트 픽 커버 글자가 오른쪽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마진 라이트 걸어서 오른쪽으로 글자 좀 띄워줬습니다. 제목과 텍스트 남아있는데요. 글자 굵기, 뭐 라이네이트,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만 조금 잡아줬어요. 자, 마지막에 있는 태그 부분 and 콜론 앤스 차일드 3으로 가면 되겠죠. 이 부분에 태그스 안에 li 태그입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오랜만에 나오죠. 인라인 블록은 사이즈는 같지만 가로 배치 배경 색깔 걸어주고 글자 색깔 여백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소한테 아까 블랙이라는 클래스 줬잖아요. 걔만 좀 유난히 글자 배경을 검은색으로 해서 좀 강조 효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터 잡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완성하신 다음에 메인 영역 잡는 걸로 들어갈게요.